현재 태국 관광업이 추락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타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태국인들은 특이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태국 상인들은 관광객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특이한 행동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유심히 살핀 행동을 확인 후 상인들은 그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충격적인 이유가 공개됩니다. 도대체 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국제관광학을 전공하고 있는 마들렌이에요. 3학년이 되어서야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았다는 게 조금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매일이 새롭고 즐거워요. 특히 윌슨 교수님의 세계 관광 트렌드 수업은 제가 가장 기대하는 강의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행이 좋았어요. 부모님을 따라 유럽, 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그때의 경험들이 제가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특히 지난 여름 방문했던 일본과 한국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문화도 달랐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친절함이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노트북을 펼치며 지난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잠깐 훑어보았어요. 교토의 금각사, 서울의 고궁, 부산의 해운대, 각각의 사진에는 제가 만났던 현지인들의 따뜻한 미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래서인지 저는 이 세계 관광 트렌드 수업이 특별히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도 열정적인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윌슨 교수님이 늘 그렇듯 밝은 미소를 지으며 강의실에 들어오셨어요. 교수님은 아시아 지역의 관광 동향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히시죠.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룰 겁니다. 교수님이 프로젝터를 켜시며 말씀하셨어요. 스크린에는 관광 산업의 핵심 요소라는 제목이 떴죠. 여러분, 관광객들이 여행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죠. 제가 답을 하려는 순간 다른 학생들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관광지의 시설이요. 숙소의 청결도요. 교통이 편리해야 해요. 음식이 맛있어야죠. 관광지의 안전성이요.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해요. 학생들의 대답이 쏟아질 때마다 교수님은 칠판에 하나씩 적어 나가셨어요. 곧 칠판이 다양한 의견으로 가득 찼죠. 모두 훌륭한 답변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분명 관광지를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제 경험을 떠올려 보았어요. 지난 여름 방문했던 일본 교토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죠. 그곳의 시설은 최신식이 아니었고 교통도 조금 불편했어요. 하지만 제가 여행했던 한국에서의 기억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생각났죠. 혹시 현지인들의 친절과 서비스 정신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어요. 윌슨 교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멋진 관광지가 있더라도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불친절하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시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현지인들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서비스가 있다면 관광객들은 그곳을 또 찾고 싶어 하겠죠.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넘기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관광 산업에서 사람이라는 요소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관광객들과 직접 마주하는 현지 상인들의 태도는 한 나라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죠.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을 하면서 현지인들의 불친절함 때문에 불쾌했던 경험이 있나요? 이 질문에 여러 학생들이 또다시 손을 들었어요. 저도 파리에서 겪었던 불친절한 카페 직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차마 손을 들진 못했어요. 대신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죠. 이처럼 관광객들은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죠. 한 사람의 부정적인 경험이 수십, 수백 명의 잠재적 관광객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볼까요?
2023년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한 관광객 가족이 피라미드 근처 상점에서 심각한 바가지 요금을 당했죠. 간단한 식사와 기념품을 구매했는데 무려 현지 시세의 5배를 요구했다고 해요. 거부하자 상인들이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경찰이 개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화면에는 이집트 현지 뉴스 화면이 떴어요. 관광객들이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모습이 보였죠. 또 다른 예로 2024년 초 모로코의 페즈 구시가지에서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이 큰 문제가 되었어요. 현지 가이드를 사칭한 사람들이 관광객들을 외진 곳으로 데려가 돈을 갈취하는 일이 빈번했죠. 이런 일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모로코의 관광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파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흔히 파리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관광객들이 기대했던 친절하고 로맨틱한 파리의 모습 대신 불친절한 현지인들과 무성의한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심한 실망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식당이나 카페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그 말씀을 듣자 지난번 파리 여행이 떠올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단순한 불친절을 넘어서는 경우예요. 베니스에서는 관광객들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청구하는 식당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한 예로 작년에는 간단한 샌드위치와 카페라떼에 무려 85유로를 청구한 식당이 큰 논란이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베니스는 관광객을 기피해야 할 도시 목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 때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관광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관광지나 문화유산이 있더라도 관광객들을 기만하고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그 나라의 관광 산업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최근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동남아시아의 관광 천국이라 불리던 이 나라는 최근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가 급감하고 있고 SNS에서는 이 나라를 방문하지 말라는 경고성 게시물들이 넘쳐나고 있죠. 어느 나라일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최근 뉴스에서 본 기사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인도네시아인가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베트남. 다른 학생이 추측했죠. 필리핀일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닙니다. 바로 태국입니다. 그 순간 뒷자리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국 유학생 나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 대국이에요. GDP의 20%가 관광 수입이라고요. 방콕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 중 하나예요. 교수님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띠 씨의 말씀이 맞습니다. 태국은 분명 세계적인 관광 대국이었죠.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신이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말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최근 방콕의 통계 자료가 나타났죠. 보시다시피 2024년 태국의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유럽 등 소비력이 높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급격히 줄었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방콕의 카오산 로드, 파타야 해변, 푸켓의 유명 관광지들의 사진이 차례로 나왔죠. 한때 태국은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 맛있는 음식으로 전 세계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심각한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죠. 먼저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화면에는 한 외국인 관광객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방콕의 유명 시장에서 간단한 기념품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현지인들의 10배 가격을 지불했더군요. 항의했지만
오히려 위협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뉴스 화면이 이어졌어요. 파타야의 한 해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바가지 요금 징수가 적발되었습니다. 비치체어 대여료를 일반 요금의 5배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죠. 나띠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국 현지 상인들 사이에서 외국인은 호구라는 인식이 만연해져 있다는 거죠. 특히 특정 국가의 관광객들을 타겟으로 한 조직적인 바가지 요금 징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관광산업은 매우 섬세한 산업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이 걸리죠. 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관광객들을 기만하고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그 나라의 관광 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요. 나띠의 표정에서는 분노가 느껴졌죠. 저는 그녀의 심정이 이해가 됐어요.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을 듣는 건 분명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교수님이 이어서 보여주실 자료들은 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관광산업의 주요 수입원 변화 2018에서 2023이라는 제목의 그래프가 나타났죠. 보시다시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태국의 관광 수입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습니다. 전체 관광 수입의 약 23%를 한국인 관광객이 차지했죠. 특히 방콕, 파타야, 푸켓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한국인들이 가장 큰 소비층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하지만 2024년부터 상황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태국 현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차별 사례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화면에는 여러 SNS 게시물들이 떴어요. 방콕의 유명 시장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을 요구받은 사례, 파타야 해변에서 한국인들에게만 비치체어 대여를 거부한 사례, 푸켓의 마사지샵에서 한국인들을 거칠게 대한 사례 등이 차례로 나왔죠. 우리 반한국 유학생 효연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SNS에서 정말 많은 사례들을 봤어요. 특히 방콕 시내의 유명 쇼핑몰에서는 한국인이라고 하면 가격을 2배로 부르는 게 일상화됐다고 해요. 심지어 일부 상점에서는 한국인 손님은 받지 않는다는 팻말을 붙이기도 했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효연 씨 말씀이 맞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차별이 단순한 바가지 요금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에요. 교수님은 또 다른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태국 현지 뉴스 보도였죠. 지난달 방콕의 한 유명 야시장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일행이 상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바가지 요금에 대해 항의했다는 것이었죠. 파타야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숙소 예약을 했음에도 체크인을 거부당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고요. 나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이번에는 참는 듯 했어요. 이런 차별의 배경에는 복잡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태국인 관련 강력 범죄로 인해 양국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죠. 특히 불법 체류자들의 불법약 밀매와 같은 범죄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일부 한국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이 태국 미디어에서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여기에 태국 내 특정 집단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관광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죠. 교수님은 화면에 최근 태국 현지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태국인들의 인터뷰 내용이 눈에 띄었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하지만 이런 차별적 행태는 결국 태국 관광 산업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한국의 주요 여행사들이 태국 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개별 여행객들도 태국을 기피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태국의 관광 수입은 전년 대비 45%나 감소했습니다. 효연이가 다시 한번 발언을 이어갔어요. 최근에는 위협적인 상황도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제 친구는 지난달 방콕 여행을 다녀왔는데 택시 기사가 한국인이란 걸 알고는 일부러 외진 길로 돌아가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요금을 요구했대요. 거절하자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나띠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갔어요. 저는 그녀가 이런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었을지 아니면 오늘 처음 접하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곧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질 거라는 걸 교수님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태국의 현지 상인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거죠. 그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관광객의 국적을 구별하려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점이에요. 최근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상인들은 마치 귀한 보물을 찾듯 한국인을 찾아 눈에 불을 켜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방콕의 한 시장 상인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전에는 거리마다 한국어가 들렸는데 이제는 정말 찾기 힘들어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관광객이 지나가면 모든 상인들의 시선이 집중되죠. 마치 사파리에서 희귀한 동물을 발견한 것처럼요. 우리는 그들을 다시 우리 시장으로 모셔오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씁쓸한 웃음이 났어요. 한때 태국의 관광 산업을 이끌었던 한국인들이 이제는 희귀종이 되어버렸다니 아이러니하게 느껴졌거든요. 교수님은 또 다른 상인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우리라도 나서야 합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돌아와야 우리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은 좋은 물건을 알아보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착한 손님들이었거든요. 태국 상인들은 이제 관광객들의 국적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특징들을 관찰합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특징들을 살펴볼까요? 화면에는 관광객 국적 구별 기준이라는 제목이 떴어요. 첫째, 외모적 특징입니다. 한국인들은 보통 갸름한 얼굴형과 밝은 피부톤을 가진 경우가 많죠. 특히 최근 K-문화의 영향으로 세련된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언어와 억양의 차이예요. 한국어는 특유의 부드러운 억양과 존댓말이 많아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중국어는 성조가 뚜렷하고 아 발음이 특징적이죠. 셋째, 행동과 제스처의 차이입니다.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예의 바르고 공손한 태도를 보이며 특히 태국의 전통적인 인사법인 와이를 자주 사용한다고 해요. 넷째, 식사 습관의 차이입니다. 한국인들은 김치를 찾거나 식당에서 반찬을 나눠 먹는 특징이 있죠. 또한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SNS 사용 패턴과 사진 촬영 스타일도 중요한 구별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V 포즈를 자주 취하고 얼굴 필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외적인 특징 외에도 태국 상인들은 관광객들의 행동 양식에서도 큰 차이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한국 관광객들의 경우 대체로 현지 문화를 존중하려는 태도가 두드러진다고 해요. 예를 들어 태국의 사원을 방문할 때 복장 규정을 잘 지키고 신발을 벗는 등의 기본 예절을 철저히 지킨다고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한국 관광객들은 개인 위생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좋은 향기가 난다는 평가도 있죠. 반면 중국 관광객들의 경우 문화적 차이로 인한 마찰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
큰 소리로 중국어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그러다 교수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렇게 태국 상인들이 한국인 관광객을 구별하려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인으로 확인되면 정상 가격에서 할인을 해서 좋은 물건을 판매하고 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의 다음 장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상인들의 행동에는 더 복잡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관광객의 국적에 따라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등 일부러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한 상인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행동이 각국의 SNS와 여행 후기 사이트에 퍼지길 바라고 있어요.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태국 상인들이 달라졌다. 이제는 한국인에게 친절하다는 입소문이 퍼지고 반대로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경험담이 공유되길 바라는 거죠.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이런 상인들의 행동 이면에는 태국 정부에 대한 불만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와시 한국 관광객 유치에는 무관심한 채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방콕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을 돌아오게 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총리를 비판하는 시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방콕 시내에서 벌어진 시위 현장의 사진들이 떴어요. 상인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한국 관광객 없인 태국 관광도 없다. 총리는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죠. 이처럼 태국의 관광 산업은 정부와 상인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더욱 복잡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변화는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관광 산업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모든 관광객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와 진정성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바로 한국인 관광객들의 위상입니다. 2024년 초 글로벌 관광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들은 세계에서 가장 선호되는 관광객 그룹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수님은 세계 각국의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첫째, 한국인 관광객들은 높은 소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둘째,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입니다. 셋째, SNS를 통한 자발적인 홍보 효과가 매우 큽니다. 효연이가 수줍게 미소를 지었어요. 실제로 유럽의 많은 관광지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글 안내판을 설치하고 한국어 가능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숍들이 늘어나고 있죠. 심지어 중동의 두바이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이처럼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관광 산업에서 특정 국적의 관광객을 차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관광 산업의 발전은 모든 관광객에 대한 평등한 대우와 진심 어린 서비스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나띠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죠. 여러분, 관광 산업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와 문화의 만남이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고 관광지가 아무리 유명해도 결국 관광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미소와 친절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이번 수업을 통해 관광이란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이 만나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었어요. 창밖으로 저무는 석양이 보였어요. 수업은 끝났지만 오늘 배운 내용들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았어요. 언젠가 제가 관광산업에서 일하게 된다면 오늘 이 수업에서 배운 교훈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고 싶었죠. 이렇게 한국인이 사라지자 결국 한국인을 애타게 찾는 태국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계 여러 국가에서 한국인의 위상이 이렇게 높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태국인들의 행동을 보니 한국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의 어느 호텔에서 관광객들이 체크인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의 프론트 직원은 이들의 여권을 확인한 후 여권을 돌려주면서 관광객들의 여권을 어디에 소장하는지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리고는 누군가에게 여권의 위치를 이야기한 후 돈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들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어느 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재학 중인 에이미예요. 어렸을 때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정치에 관심이 많았죠. 특히 아시아 지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그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국제관계의 이해 수업은 제가 가장 기대하는 강의 중 하나였죠. 오늘은 평소 수업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어요. 교수님이 평소보다 일찍 강의실에 들어오셨고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노트북을 세팅하고 계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세계 여권의 힘과 그 이면이라는 주제예요. 여러분은 혹시 여권이 단순한 신분증이 아닌 한 국가의 국력과 신뢰도를 상징하는 중요한 외교 문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다음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죠. 먼저 헨리 여권 지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 화면을 넘기셨어요. 이것은 세계 각국의 여권 소지자가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의 수를 기준으로 여권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2024년 현재 가장 강력한 여권을 보유한 국가들을 보시죠. 화면에는 전 세계 여권 순위가 나타났어요. 일본과 싱가포르가 193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한국이 192점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점수를 기록하고 있었죠.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유럽의 강국들도 한국보다 낮은 순위였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 여권의 성장 속도입니다. 교수님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의 그래프를 가리키셨어요. 한국은 1988년만 해도 겨우 40여 개국에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고 여권 순위도 중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90개가 넘는 국가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최상위권 여권이 되었죠. 심지어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전통적인 선진국들보다도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국제적 신뢰도가 그만큼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열심히 노트를 하면서도 옆자리에 앉은 한국 유학생 지연이의 표정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다음 말씀은 분위기를 급격히 무겁게 만들었죠. 그러나 이런 여권의 높은 가치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여권 등급이 낮은 국가들의 시민들이 한국 여권을 노리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요. 여권 도난, 위조, 밀매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범죄들은 단순한 도난을 넘어서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교실 뒤쪽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태국에서 온 리파가 비웃듯이 웃고 있었죠. 그 순간 강의실의 공기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있나요, 리파 양?
교수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강의실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리파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죠. 교수님,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대국이에요. 작년에만 2,8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고요. 이건 한국보다도 더 많은 숫자예요. 리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우리나라 여권도 충분히 강력해요. 아세안 국가들은 물론이고 많은 나라에 자유롭게 갈 수 있죠. 한국 여권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건가요? 교수님은 잠시 리파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어요. 리파 양, 태국이 세계적인 관광대국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관광산업이 아닌 여권의 국제적 신뢰도입니다. 실제로 태국에서도 한국인들의 여권을 노린 도난 사건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도 있죠. 왜 하필 한국인들의 여권이 타깃이 되고 있는 걸까요? 리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특히 태국의 주요 관광지에서 이런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난 사건이 아니라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문제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교수님, 저는 이 내용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생각해요. 마치 태국이 범죄자들의 나라인 것처럼 들리네요. 태국 사람들이 굳이 한국 여권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충분히 발전했고 여권 파워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요. 리파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자존심이 섞여 있었어요. 교실 안에 다른 학생들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고 몇몇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때 조용히 앞쪽에서 손이 하나 올라갔어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지연이었죠. 지연이는 늘 수업 시간에 예리한 질문을 하는 학생이에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지연이가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리파 하구의 애국심은 이해합니다. 제가 최신 통계 자료를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교수님? 교수님이 허락하자 지연이는 자신의 태블릿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는 세계 여권 순위와 관련된 상세한 데이터가 나타났죠. 보시다시피 2024년 현재 태국 여권은 세계 순위 65위로 79개국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요. 반면 한국 여권은 192개 국가의 비자 면제 혜택을 받고 있죠.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리파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죠. 더 중요한 건 최근의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문제로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2024년 법무부 통계를 보면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전년 대비 47% 증가했고 특히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취업하는 사례가 급증했거든요. 지연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태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어요. 충분한 현금 소지 여부 확인은 물론이고 상세한 일정표와 숙소 예약 증명서도 요구하고 있죠. 심지어 일부 태국인들은 입국장에서 최대 6시간까지 대기하며 신문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강화된 입국 심사 때문에 태국 현지에서는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SNS에서는 한국의 입국 심사를 비난하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일부 태국 여행사들은 한국 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죠. 더 심각한 건 이런 감정이 한국인들을 노린 여권 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연이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실제로 이런 반한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분기에는 한국인 대상 여권 도난 신고가 급증했어요. 특히 입국 심사가 강화되기 시작한 직후부터 이런 사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죠. 실제로 태국 현지 경찰 통계를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인 대상 여권 도난 사건이 전년보다 32% 증가했어요. 특히 방콕, 파타야,
푸켓 같은 관광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맞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런 통계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 국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잠시 강의실을 둘러보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예를 들어 태국인이 한국 여권을 이용해 미국이나 유럽에 입국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단순히 한국과의 문제가 아닌 국제 이주와 비자 정책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현상입니다. 리파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의 손이 책상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죠. 분명 반박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텐데 객관적인 통계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또한 여권 도난은 단순 절도를 넘어서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난된 여권은 위조 과정을 거쳐 인신매매나 마약 밀매 등 더 큰 범죄에 사용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해 파나마에서는 위조된 한국 여권으로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태국인 사례도 있었죠.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이런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현실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말도 안 됩니다. 리파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이런 사건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태국만 자꾸 지목하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한국인들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요. VIP 관광객으로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태국을 범죄의 나라로 매도하시다니. 교수님은 리파의 말을 차분히 듣고 계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셨죠. 리파 양의 말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 일어난 사실들을 살펴봐야 해요. 1995년 방콕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교수님은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보여주셨어요. 1995년 7월 방콕의 한 대형 호텔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수님은 당시의 뉴스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인 단체 관광객 95명의 여권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졌죠. 투숙객들은 다음날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여권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건은 동남아시아의 대규모 여권 위조 조직의 계획적인 범행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도난당한 여권들이 불과 며칠 만에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점입니다. 당시 한국 여권 한 권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에 거래되었고 이는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죠. 리파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책상 위에서 떨리고 있었지만 교수님은 계속해서 다음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2002년에는 더 조직적인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방콕의 한 현지 여행사가 연루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 여행사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한국 관광객들의 여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행사 직원들은 단체 관광객들의 여권을 호텔 예약을 위해 잠시 보관하겠다며 수집했고 현지 위조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위조 여권을 제작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여권의 사진과 인적사항만 교체하는 정교한 수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들이 위조한 여권은 무려 200여 개에 달했고 이는 국제범죄 조직을 통해 전 세계로 유통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더욱 교묘해진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방콕, 파타야, 푸켓의 고급 호텔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범죄 수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호텔 체크인 카운터 직원들이 한국인 투숙객의 정보를 브로커에게 넘기는 거죠. 여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투숙객의 방 번호는 물론 여권 확인 후 돌려주는 과정에서 여권을 어디에 보관하는지까지 세세하게 파악합니다. 심지어 금고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한 후 장시간 투숙객이 없는 틈을 노려 금고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죠. 특히 체크인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이런 정보 유출이 집중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 최근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의 숨죽인 침묵만이 흘렀어요. 몇몇 학생들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고 일부는 노트북으로 관련 뉴스들을 찾아보고 있었죠. 더 심각한 건 이렇게 훔친 여권의 사용처입니다. 도난된 여권은 먼저 동남아시아의 위조 전문가들의 손을 거칩니다. 이들은 여권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교체하는 것은 물론 비자 스티커까지 정교하게 위조하죠. 이렇게 위조된 여권들은 주로 3가지 경로로 유통됩니다. 교수님은 화면의 도표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첫째, 인신매매 조직에서 피해자들을 국경을 넘어 이동시키는데 사용됩니다. 둘째, 국제마약 조직들이 운반책들의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셋째,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고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여권은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 정밀 검사를 덜 받는다는 점을 노리고 있죠. 교수님은 새로운 자료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한국 여권 한 권의 암시장 가격은 지역과 구매자에 따라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4,000달러에서 6,000달러 선에서 거래되지만 12,000달러까지 거래된다는 제보도 있어요. 왜 이렇게 비쌀까요? 한국 여권 소지자는 190개국 이상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입국 심사도 간소화되어 있죠. 리파는 이제 완전히 굳어버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최근에는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특히 3가지 패턴이 주목됩니다. 첫째, 풀문 파티나 해변 파티가 열리는 날 술에 취한 관광객들을 노립니다. 둘째, 파타야나 푸켓의 해변가에서 수영하는 관광객의 소지품을 노리죠.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방을 의자에 걸어두거나 모래사장에 둔 채 수영을 즐기다가 당합니다. 셋째, 호텔 수영장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팔린 관광객들을 노리는 거예요.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SNS용 사진을 찍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는 젊은 관광객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강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런 범죄들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라는 사실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죠. 여러분, 이런 사례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특정 국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국제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죠. 그래도 이건 너무 일방적인 설명이에요. 리파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충분히 발전했고 K-팝이나 한류 때문에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곧 범죄와 연결되는 건 말이 안 되죠. 태국도 이제 선진국이라고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다가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리파 양의 말씀처럼 태국은 분명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범죄의 배경에는 단순한 반항 감정을 넘어서는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한국과 태국의 최저임금 차이는 4배가 넘습니다. 실제 생활임금으로 보면 그 격차는 더 커지죠. 특히 태국의 20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의 취업이 인생 역전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어요. SNS에서는 한국에서 일하며 성공했다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공유되고 있죠. 리파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교수님은 계속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실제로 많은 태국 젊은이들이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를 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 월급이 태국의 3, 4개월치와 맞먹기 때문이에요. 특히 유흥업소나 마사지샵에서 일하는 경우 한 달에 300에서 4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문제는 한국 정부가 이런 불법 체류 문제로 입국 심사를 강화하면서 더욱 위험한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한국 여권을 구매하려는 시도가 급증했어요. 심지어 국제 결혼을 가장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시도도 있었죠. 지난해에만 이러한 위장 결혼이 127건이나 적발되었습니다. 리파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움켜쥐었어요. 더 위험한 것은 이런 상황을 노리는 브로커들의 존재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이들은 한국행을 꿈꾸는 태국 젊은이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수천만 원을 받고 위조 여권을 제공하거나 불법 입국을 알선하고 있어요. 일부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서 빚을 지고 한국에서 인신매매나 성매매 등 더 심각한 범죄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욱 교묘한 수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처럼 가장한 계정들이 젊은이들을 현혹하고 이들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거죠. 특히 한국의 방송이나 SNS에서 보여지는 화려한 생활에 매료된 젊은 층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어요. 갑자기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최근 태국의 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태국 젊은이들이 한국 연예인의 사진을 들고 와서 저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일이 매우 많다고 하셨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방콕의 성형외과들은 코리안 스타일 성형수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 비라인 얼굴, 쌍꺼풀 수술, 코 수술, 심지어 일부 병원은 한국인 의사를 고용하거나 한국식 시술이라는 문구를 간판에 크게 내걸기도 하죠.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성형수술을 받는 이유가 단순히 미용 목적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인처럼 보이면 한국에서의 취업이나 생활이 더 수월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화적 동경이 가진 또 다른 측면이죠. 리파는 이제 완전히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교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현실의 무게로 다가오는 듯 했죠. 이것은 단순히 한국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적인 빈부 격차, 불균형한 발전, 그리고 이를 악용하는 범죄 조직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모순적인 현상이에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한층 부드러워졌어요. 태국인들 사이에서 반한 감정이 커지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한국에 대한 동경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리파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지만 그녀의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이 보였죠.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은 많은 태국 젊은이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발전된 모습, 세련된 도시 생활, 높은 생활 수준을 동경합니다. 심지어 한국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 한국인처럼 사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성공으로 여겨지고 있죠. 교수님은 마지막 화면을 넘기셨어요. 이런 동경과 열망이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불법 체류를 감수하거나 위조 여권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한 여권 범죄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강의를 마치며 교수님은 우리 모두를 둘러보셨어요. 다음 주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과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오시면 좋겠어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 장의 여권이 단순한 신분증을 넘어 누군가의 꿈과 희망, 때로는 위험한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죠.
리파는 아무 말 없이 서둘러 강의실을 빠져나갔어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오늘 이야기된 내용들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제 여권을 꺼내보았어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이 작은 책자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이자 위험한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되었죠.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런 복잡한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여권을 도난하려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여권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지만 여러 나라에서 범죄의 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해외여행 시 소지품을 잘 챙기시길 바라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